여기 와서 서서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희경 대변인입니다. 오늘 순서는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발표 후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특위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주광덕, 정태욱 의원의 추가 발언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언론인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관련한 황교안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자행되었고 또 계속해서 번정유린 반민주 폭거를 기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2월 10일 군소 정당들과 밀실 정치야합 1+4 불법 괴물체를 통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512조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습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습니다.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양합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입니다. 공수처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돕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입니다.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서 입법부까지 저들의 손에 완전히 장악됩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 독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좌파 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몇몇 중남미 국가들이 이미 증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들기 직전입니다. 거기에다가 초대형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번영하는 자유민주국가의 길로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몰락이 예정된 좌파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불법 선거 공작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초대형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둘째,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청와대 수석보좌관 윗선의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무마했다고 합니다. 셋째, 우리들 병원에 대한 1,400억 특혜 대출에 정권 실세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이 정권이 뒤로는 무시무시한 선거 공작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념 공동체가 아닌 비리 공동체, 그리고 이권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직적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것입니다. 비리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걷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3대 게이트는 또한 좌파 독재가 완성되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가 죽고 절대 권력과 절대 부패가 횡행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기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3대 게이트에 거명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사무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세간에서 친문 실세로 알려진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들은 또 모두 3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나라에 친문 386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요소요소에 꽈리를 들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 정치와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스스로 경고등을 켜고 자기 개혁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의 버릇대로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식의 협박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또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아랫사람들만 내세울 뿐 이런 당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 이대로라면 국민의 분노의 큰 파도가 정권을 삼키는 그날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는 이제 반문 자유민주 세력들이 직접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난 수요일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 본부를 발족했습니다. 투쟁상황실과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울산시장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 위 3대 특위에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언론에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제 국민께서 일어서셔야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죽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죄 지은 자들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음모를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정농단, 헌정농단, 민주주의농단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몸통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저희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들의 손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되찾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곽상도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3대 국정농단 게이트 총괄본부장 곽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시장 선거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9월경부터 송철호 후보 선거준비단을 발족하고 소위 공업탑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송병기 부시장이 빌린 울산공업탑 인근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8시경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선거준비단 회의에서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송철호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청와대 직원 외에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것, 세 번째, 야당 시장 후보 김기현 죽이는 것 3가지인데 이 3가지 모두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송철호 후보는 6일의 회의에서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송철호 후보가 서울을 방문해서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송철호 후보는 송병기 부시장, 정몽주 특보 등과 함께 상경했다고 하니 이들의 청와대 방문 기록이 있는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전략공천을 받아내기 위해 민주당 내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울산시장 선거 출마했던 모 후보는 2018년 2월 13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칩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이호철 측 관계자로부터 불출마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8년 4월 3일 송철호 후보가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되기에 이르렀으니 문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고 누가 영향력을 발휘해 단수 전략 공천된 것인지, 불법은 없는지 검찰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청와대 직원 외에 정부의 지원도 받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차례 울산을 방문했는데, 두 번째는 송철호 후보와 직접 만나지 않으려고 해 송 후보가 경주까지 찾아가 만났고, 이때 찍은 사진을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17년 10월 26일 울산 방구대 안각화 방문 시 시장도 아니고 민주당 시당위원장도 아닌 송철호 변호사가 장관을 수행해 함께 보고받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울산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송철호 후보 측, 정몽주 특보 등이 장관 측과 수차례 일정을 협의하는 전화도 이곳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청와대 장완석 행정관이 송철호 후보 일행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관련 공약을 지원해 준 사례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장관들의 이런 행적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법 저촉 여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야당 후보 김기현 죽이기에 나선 정치경찰의 수사 사례도 6인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후보의 만남,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선대본부장 출신인 유석호 씨와의 만남, 성혜우 팀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535회 통화,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와 경찰의 9번에 걸친 청와대 보고, 청와대 직원들과 수사팀 간의 수시 연락 등등 경찰 수사와 6인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모두 드러나서 기획 선거를 이 6인에서 기획한 대로 이행됐다는 언론 보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농단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가 구속 기소된 범죄 사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이 범죄 사실은 청와대 감찰에서 밝혀졌거나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묵살 중단시켜준 것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들이 나서서 저지른 범죄임이 드러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비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중단되어 문제가 된 사람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국회 전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유재수와 민주당이 범죄로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이 추천한 민주당에서 추천한 경위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사죄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발탁해준 오거돈 부산시장도 유재수를 누가 추천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유재수를 의원 면직 처리해준 경위, 부산시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을 직권 면직 처리해준 경위, 유재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된 특혜 경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신혜선이라는 분이 추가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거론되신 분들은 어떤 것을 알아봐 주도록 요청받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되는 분들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공약까지 내세운 분들이 국민들이 묻는 데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응답하라 문재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광덕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광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일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대통령직을 시작합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과 경찰 간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정 대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물론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검찰에 대해서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당시 울산지방청의 경찰관들이 진상규명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이 국정 난맥을 방치하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일어났을 이러한 선거농단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방해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 사건 아닌가, 선거 개입, 선거 농단이라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되기 전으로 포착된 청와대와 여당 사전기획 정황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선거 전략 문건을 보면 방금 곽삼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사전기획 정황입니다. 두 번째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봉투를 전달했고 그것이 당시 파견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청으로 전달된 것, 정식 공문 처리를 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전달한 것을 청와대 측에서는 단순한 행정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수집된 첩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전달이 되겠죠. 첫 번째, 정식 문서 번호를 달고 문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정보 가치가 없는 첩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전화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간 단계의 첩보의 경우입니다. 가장 청와대의 뜻이 의중이 전달되는 하명 수사 성격의 첩보는 봉투에 넣어서 문서 번호를 달지 않고 그 첩보를 전달받는 경찰청에서도
전혀 접수대장에 문서 수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마치 최초로 첩보를 입수해서 울산청에 보낸 것처럼 청와대와 경찰청에는 이 첩보 문서에 대한 전달 과정이나 접수 과정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봉투에 넣어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청와대의 의중, 청와대의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관계도 없는 청와대에 민정 쪽에 압수수색 전후를 포함해서 9차례에 걸쳐서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됐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9차례 이상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고 생성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제보자 송병기 부시장은 문해주의 요청으로 생산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송병기 부시장 한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가 아니라는 것을 첩보 문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첩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이 알기 어려운, 접수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가 청와대 첩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현재 드러난 것으로만, 그리고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인정한 내용만으로 9차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국회에 와서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아니라 지방선거 후에 대부분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청와대가 먼저 요구해서 이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당시에 첩보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청와대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울산시청 비서실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청와대의 사전 보고의 내용입니다. 경찰은 분명히 보고서에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계획이라는 압수수색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합니다. 청와대에. 그런데 노영민 실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압수수색이 실제로 일어나기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운영위에서. 그러나 실제로 압수수색은 그 3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0분 전에 보고받았다는 것과 보고 문서에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것, 그것은 오전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영민 실장의 거짓말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부 사무실에 국정상황실, 민정수석실 등에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 시스템인 폴렛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밖에 있는 창성동 별관에도 이 폴렛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폴렛에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울산청에 수사하는 수사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에서 밝혀지면 국민들은 경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명 수사의 5번째 이유는 백원우 특감반의 울산행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고래사건 갈등 기관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으나 보고서상 일자와 실제 울산에 갔다는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의 세 줄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그 백원우 특감반으로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울산청에 고래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과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수사과장을 만났습니다. 수사과장은 울산시장 비리사건 수사를 하는 그 수사팀입니다.
이와 같은 1차적으로 5가지 근거에 의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첩보에 의한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수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금년 3월 18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은폐하는 부분이 많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나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비호와 은폐 정황마저 보인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을 지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실체에 제기되는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야말로 국민적 의혹이 있고 민주주의 파괴고 헌정질서 문란의 핵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관 10여 명이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측에서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경찰의 도를 넘는 행태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그 이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경찰관들을 향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걸맞는 지시입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공격 당장 중단해 주시고 오히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찰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임 아래 이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태욱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보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지 공식적인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보를 중심으로 해가 오늘 3가지의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12월에 이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기본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상호 원장의 신용도가 신용 불량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 970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매출 채권을 잡고자 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는 우리들 병원의 6개 병원의 순이익 규모를 순이익 변동 규모를 설명하는 겁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 6개 병원 전체 합쳐가지고 순이익이 105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때 당시에 순이익이 1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2013년 대출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에는 순이익 규모가 33억 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설명하는 바는 순이익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보에 의하면 이 6개 병원 중에 거의 4-5개 병원이 이 당시에 벌써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00억이라는 돈이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것을 이 자료가 설명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들 병원에 1,400억을 대출할 때에 대출 신용도를 조사한 서류입니다. 이거는 한미회계법인에서 만든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 보고서인데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우리들 병원을 대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기업이 맞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2년 당시에 우리들 병원 청담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병상이 236개고 1년 매출액이 690억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아주 중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규모 다음 병원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때 당시 비교가 되는 같이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 A의료재단입니다. A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병상수가 555는 기준입니다. 550개인데 우리들 병원은 230개, 절반밖에 되지 않고 매출액이 A의료기관은 1,164억인데 우리들 병원은 69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의 그 규모에 있어 가지고 절반밖에 되지 않는 병원인 우리들 병원은 대기업이라 표현하고 A의료기관은 이걸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비출 수 있으면 비춰주십시오. 금리 부분에 우리들 병원이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이고 급격하게 순이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상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이 회사에 대한 금리는 800억에 대해서 5.54%, 300억에 대해서는 4.69%입니다. 똑같은 A의료기관은 오히려 병원 규모도 크고 매출액도 많고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6.68%, 6.7%, 5.54%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1.3% 이상의 금리 차를 낸 것은 이거는 보통 특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여기서 한번 1,000억 정도 남은 돈을 대환하는데 그때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환할 때는 10%나 20%를 갖고 대환을 해주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단기 수익이 적자이고 자본 잠식 상태인 상태에서 그 대출이 이루어졌고 인근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 비해서 도저히 규모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훨씬 더 이자율이 샀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특혜 대출이 의혹을 더욱더 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정부가 미적거리지 말고 수사에 착수해야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특위위원장들의 발언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육성으로 해도 들릴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 의장님께서 13일날 그 상당히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약간 선거법이나 공수법에는 여전히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건지 민주당은 그 부분이 바뀌어야 협상 타협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필요한 협상이 제안이 온다면 논의를 할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언론인 계십니까? 네, 민주당 뉴시스, 예, 이 기자님, 뉴시스의 이승주 기자님. 그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 개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의장께서도 내일을 그 마라톤 협상 기한으로 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게이트 의혹을 하신 거는 협상 의지가 사실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지. 양대 게이트, 네, 오늘 3대 게이트에 관한 이 사안과 또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양대 악법에 대한 대응은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대응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체가 밝혀지고 이 정부의 국정농단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알려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잘못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법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협상 제안이 온다면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 계십니까? 네, 연합의 이동환 기자님. 문희상 기자는 오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좀 한국당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철회도 검토를 하고 있는가요? 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국회의장입니다. 네. 네. 오늘 그 민주당에서는 그 공수처법,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공수처법이 왜 문제가 있냐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잘못 뽑은 그 공수처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임명권자가 그 법적 최고형의 사형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과 공수처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 조문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실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월드스타고요. 인터넷 언론입니다. 네. 용숙입니다. 예,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본 것인데요. 두 법에 대해서 잘못된 악법은 고쳐져야 된다. 폐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필요한 때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주실 언론인 분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로텐더홀에서 저희가 2대 악법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뒤에도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이 와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요구가 관철되어서 이 2대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저희의 농성은 계속될 것이고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실체, 이 3대 국정농단의 실체도 계속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